경제를 읽는 스마트한 습관. 김윤경의 생생경제. 아하 경제와 함께하는 한뼘 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세계는 하나의 시장,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라.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세계화 시대입니다. 세계화는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비켜갈 수 없는 흐름이죠. 21세기 들어 세계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세계화 물결은 이념에서 경제 중심으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기구 체제라는 국제교역 질서 속에서 세계는 한 시장을 놓고 패권을 다투는 무한 경쟁 시대로 가고 있죠. 세계가 하나로 묶여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경제활동을 합니다. 통신과 운송기술 발달로 경제 영토가 넓어졌기 때문인데요. 국가 간 FTA가 줄을 잇고 무역 장벽이 낮아져 글로벌 시대를 앞당겼죠.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나 개인은 더 큰 시장에서 더 큰 성장 기회를 갖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게 된 배경이죠. 글로벌 기업은 세계 시장을 하나로 여기고 경영합니다. 세계적인 시각에서 우수한 인재를 모으고 싼 원자재를 조달합니다. 또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곳에서 생산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마케팅을 펼치죠. 글로벌 경제는 시장을 개방해 세계를 하나로 묶는 세계적 규모를 가진 경제를 뜻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제활동이 국내처럼 자유로워지고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높아졌죠. 나라마다 글로벌 경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국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는 국내 자원만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시대에는 국가마다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 질서가 잡힙니다. 기업은 자원과 역량을 경쟁 우위 부문에 집중 투자하죠. 한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들은 유럽과 미국의 선진 기업을 벤치마킹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고유의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선진국 글로벌 기업과 차별성을 지녀야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사업과 전략의 세계화에 못지않게 조직과 문화의 세계화도 확보해야 합니다. 한 글로벌 기업의 CEO는 끝없는 변화와 혁신만이 글로벌 기업으로 가는 비결이라며 끝없는 쇄신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뼘 경제 잘 들어보셨습니까? 경제학 책 처음 볼 때가 생각나요. 비교 우위를 기준으로 해서 각자 무역을 해서 성장해 나간다.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죠.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면은 이 지구촌 경제가 하나로 묶여있는 것이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서로가 서로에게 변이 되는 그런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회고요. 결국은 변화를 잘 읽고 대비하고 또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판단입니다. 스신이라고 표현했는데 조금 무섭기도 하고요. 생생경제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 앱이 있습니다. 예스로 참여를 하셔도 되고요.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 김윤경의 생생경제 웹사이트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국립극단에서 공연을 하는 해경궁 홍시 티켓 이번 주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합니다. 갑작스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글로벌이란 뭘까요? 수출? 세계화. 대입학? 599개 부품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했다는 뉴스. 이건 어때요? 이렇게 따뜻하고 기분 좋은 글로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1인당 국민소득 24,044달러로 사상 최대치가 될 거라고 합니다. 올해 국민소득이요. 그런데 사상 최대치가 이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값 지금 65주째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고 가계부채도 1,000조 원이 눈앞입니다. 사상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사상 최대치라고 나와도 우리가 정말 체감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왜 이런 괴리가 생기는 건지, 그리고 아까 경제 브리핑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율 효과 때문에 착시 효과가 또 상당히 있다.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제동향실장 이미정 박사님을 연결합니다. 임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1인당 국민소득 사상 최대치일 것이다 라고 일제히 보도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 것이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이게 어떤 지표인지 설명을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국민소득을 보면 생산지표라고 할 수 있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GDP, 네. 국내 총생산, 그리고 소득지표인 국민총소득, GNI로 구분합니다. 네. 여기에서 국내 총소득은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의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 해외로부터 받은 소득은 포함되나 국내 총생산 즉 GDP에서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은 제외됩니다. 이걸 좀 다르게 우리가 쉽게 알게 표현하자면 국내 총소득 GNI는 네. 국내 총생산에다가 국제 원자재 가격 혹은 원화 환율 등을 고려한 교육 조건을 감안한 지표라고 보시는 게 가장 심플하고 쉬운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GNI를 알아봤는데 여기서 당연히 1인당 국민소득은 국민들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계산하는데 1인당 국민소득은 국가 간 비교를 위해서 보통의 경우에는 달러화로 표시합니다. 네. 표시하는데 당연히 일단은 1인당 국민소득은 원화 표시로 명목 국내 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누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원화 표시 1인당 GNI를 원달러의 연평균 환율로 나누어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저희가 언급해야 될 것이 네.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 요인은 당연히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등이고 감소 요인은 당연히 이렇게 단순한 인구 증가를 나누니까 그리고 원화 환율이 절하하게 되면 당연히 감소 요인을 작용하고 환율이 절상되게 되면 증가 요인을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성장도 어느 정도 했고 여기다가 원화 가치가 많이 올랐으니까 절상이 됐으니까 이것이 좀 국민소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은 지금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는 아직 못 가고 있지만 최고치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사는 것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아요. 왜 이런 괴리가 있는 걸까요? 예, 먼저 1인당 GNI가 2012년 22,708달러에서 추정 가격으로 올해에는 더 높아졌다고 하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하는데 그 자체로 이렇게 사상 최고 경제치는 의미가 있다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표 경계하고 차원 경계하고 괴리가 있는가? 네. 좀 몇 가지 짚어보면 아무래도 최근 국내 경제 성장률이 2013년까지 하게 되면 2년 동안 2%대에 머물고 있어서 이러한 많은 국민들이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가계,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불안 심리가 상당히 심화된 것 같습니다. 네. 또 게다가 또 저희가 지표로도 봐도 가계의 실질 소비지들도 최근 5분기 연속 말 그대로 2012년 3분기부터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가장 큰 병으로 깔려 있고 그리고 먼저 가계부채 쪽으로 가보면 가계신용이 최근에 발표된 자료도 봐도 거의 992조 말 그대로 1000조 육박했죠. 1000조, 900조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 꼭 버블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1000조라는 게 의미가 있고 계속 증가율도 5%대로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문제는 이걸 2013년 현재 시점이 아니고 2012년 연간 기준으로 보더라도 GDP 대비 75%, 네. 처분 가능소득 대비 136%라는 것은 상당히 어떤 웬만한 가계, 특히 저소득 가계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가 상당히 갚아나가기 어려워서 이러한 가계 규모 증가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서 이러한 것들이 또 소비를 제약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이 아무래도 저희가 최근에 2006년, 7년에 상당히 부동산 시장이 좋았지 않습니까? 네. 좋았는데 어느 순간 상당히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매매가 안 되고 그리고 정부에서 다양한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 시장이 침체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자산 효과로 인해서 소비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쳤다면 역으로 마이너스 자산 효과로 인해서 네. 소비 위축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와중에 최근에 주택 시장이 상당히 전세
가격까지 급등하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또다시 이렇게 가계 소비를 유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러한 세 가지 중요점에 네. 대하여 게다가 최근에 고용시장을 또 이렇게 돌아보면 실업률이 상당히 뭐 이렇게 낮은 수준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최강 고용시장을 저희가 이렇게 만족할 수준이라고 아니라고 이렇게 인지하고 있고 상당히 중장년층 고용은 상대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하나 뭐 청년 고용은 악화된다든지 이런 양극화 현상 네.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최근에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서 이런 것들이 베이비붐 세대가 뭐 명예 은퇴라든지 사회를 나와서 창업 실패를 해서 상당히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이 조금 체감적으로는 안 좋고 네. 지표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양극화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모든 경제 전반의 부분들이 네. 상당히 지표 경계하고 이런 뭐 D&I 경계하고 괴리를 좀 벌리는 이렇게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기업들이 많이 수익을 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일자리로 연결이 또 안 되니까 또 가게에서도 지출 여력이 없어지는 게 있을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시장 꺼지니까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마이너스인데 무슨 소비를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기업들은 또 상당히 좀 많이 벌어들이고 있어서 기업과 가게 간의 이 수익 양극화 얘기도 많이 되잖아요. 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실적이 좋은 데도 있고 뭐 네. 그런 거 있지만 가게를 돌아보면 네. 무엇보다도 이렇게 저희가 뭐 경제 성장률이 뭐 2013년만 보더라도 2.5, 2.3%, 3.3으로 상당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가계를 특히 소득 중에서 실질 소득을 짚어보게 되면 동일한 시점에서 0.3%, 1.3, 1.6으로 상당히 경제 성장률을 하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근본적으로 실질 소득이 상당히 가격이 안 좋고 특히 가계가 뭐 소득도 이렇게 상당히 뭐 좋은 성장률 대비 좋은 수준이 아니지만은 지출을 보게 되면 최근 3분기 동안 마이너스입니다. 네. 한마디로 이렇게 더 모자라다는 것이죠. 네. 또 게다가 최근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그 뭐 비소비 지출 항목, 뭐 세금이나 연금 어떻게 줄일 수 없는 항목인 거죠. 네. 그런 항목은 뭐 큰 숫자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똑같은 기간에 뭐 대비해 보면 1.5%, 4.1%, 2.0 나갈 것은 정해졌고 훨씬 많고 들어올 건 작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보다 소득이 하회하고 있어서 상당히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의 어떤 영업 실적하고 대비돼서 가기는 좀 더 체감적으로 어렵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지금 계속 민간 소비 지출 부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되려고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성장률이 높아지고 이런 방법밖에 없을까요? 아니면은 기업들이 좀 고통을 감내하고 일자리를 좀 늘리고 지출을 투자를 늘리고 이런 것들이 방법이 될까요? 말씀하신 뭐 기업이 조금 이렇게 좀 더 고용하는 방법도 네. 있겠지만 그거는 좀 이렇게 이윤 추구에 극대화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뭐 저희가 합의가 필요한 네. 단계고 당연히 그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지금보다 훨씬 성장률이 좋다고 하더라도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 아무래도 소득 하위 계층에 있는 생활은 더 어렵지 않습니까? 네. 특히 지금같이 저성장 기준에서는 더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저소득 가계의 생활 수준이 악화되지 않도록 특히 더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지금 더 문제가 뭐 경기라든지 최강 경기, 네. 고용시장은 최강 고용시장, 물가는 최강 물가, 지표하고 고용시장 지표하고 괴리가 다 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줄일 수 있는 좀 방안 그리고 또 물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좀 더 이렇게 경제 및 산업 변화를 반영해서 네. 미리 이렇게 그런 걸 잡아낸다면 좀 우리가 보조를 해주더라도 좀 적은 돈을 할 수 있고 네. 그다음 서민 가게에 실상을 안다면 좀 더 말 그대로 이렇게 기업이 좀 더 이렇게 보조를 한다든지 고용을 더 한다든지 또 상위 계층이 좀 합의하는데 훨씬 더 우리가 좀 쉽게 시간을 적게 뭐 타협할 수 있으니까 이런 지표도 조금 개발하고 당연히 약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같이 네. 이렇게 보조를 해가면서 가는 방법이 제일 먼저 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럼 우리 언제 3만 달러 가느냐 이런 얘기는 지금 하는 것이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일본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상당히 좀 빠르게 갔더라고요. 근데 네. 우리는 지금 2007년에 2만 달러 돌파한 이후에 상당히 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은 것 같아요. 예, 먼저 이렇게 3만 달러라는 어떤 당위성 4만 달러 가기 전에
그 먼저 저희가 좀 어떤 네.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짚어보면 당연히 잠재 성장률을 제고시켜야 네. 될 것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복지 확대는 뭐 당위성이 좀 여러 네. 가지 와됐고 근데 재정 건전성하고 조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참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이지만은 재정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복지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것들이 한국 경제 성장을 지속 가능하게 하지 않을까라고 너무 보이고 어려운 말씀이세요. 재정 예. 건전성을 그 최대한으로 추구하게 되면은 지출하지 말아야죠. 복지하지 그런 말아야 게 되는데. 상충되는 게 있는데 저희가 네. 그래서 복지를 투자 개념이냐 소비 개념에서 네. 사회적 타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 그런 항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은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저희가 네. 어떻게 뭐 어떤 부분에 중점을 줄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인구 아까 단순 증가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인구 GNI가 단순히 나눠서 네. GNI가 작아지는 게 아니고 저희 한국의 산업 생산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출산율이라든지 네. 이런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가 이렇게 조금 한국 경제를 이렇게 받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인구 대책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네. 최근에 또 마지막으로 좀 큰 이야기지만은 뭐 공직 기강이라든지 부패 가능을 줄인다면 이런 경제의 비효율성을 줄인다면 당연히 어떤 경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재고를 할 수 있고 3만 달러 가는데 선진국 사례에 근접한 뭐 그런 네. 연도에 갈 수 있고 그래서 낙관적으로 본다면 뭐 2017년에 아무래도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내외에서 경제 선순환구를 형성하고 이러한 비효율성을 좀 이렇게 저희가 좀 많이 해결한다면 잠재 성장률이 조금 지금보다 네. 상회하게 된다면 그렇게 선진국에 근접한 연도에 가깝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뭐 추정해 봅니다. 예. 네,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그럼 예.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말씀하셨던 복지가 먼저냐. 그래서 예. 복지가 또 어느 정도 해결되면은 소비 지출도 늘어나고 우리 경제 또 예. 활기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게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질 때 조금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근데 정도 문제보다는 네. 복지를 투자를 보느냐 소비를 네. 보느냐에서 투자를 본다면 그것도 생산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네. 말 그대로 지금같이 이렇게 양극화라든지 이렇게 약한 고리 그다음에 특히 그런 사회가 뭐 다른 계층끼리 갈등이 있는 상황으로는 네. 좀 더 선진국이라든지 좀 더 저희가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수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많은 네. 부분이 복지라는 걸 제시했을 때는 소비가 아니고 투자라고 인식하는 개념도 필요하고 네. 그렇지만은 저희가 투자라고 인식하지만은 복지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소비 개념이 되지 않습니까? 네. 후보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조금 재정이라든지 그걸 좀 장기적으로 조금 저희가 제대로 짚어보고 예산에 좀 이렇게 좀 더 좀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가서 있는, 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그런 과정 전에 사회적인 타협을 해서 그런 것들이 인식이 된다면 좀 더 이렇게 재정이라든지 세금 문제를 좀 더 네. 세금 측면에서도 정세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쉽게 함의를 끌어낸다면 좀 더 이렇게 저런 것들이 복지, 뭐 세금 문제, 이런 재정 문제가 세 가지가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봐서 좀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세금을 더 거두지 않고서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조금 해보고요. 뭐 네. 현명하게들 정책 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봅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실장 이미정 박사였습니다. 휴대폰 요금제요? 뭐 사장님이라고 별거 있나? 이랬던 고창석 씨가 휴대폰 요금제요? 아 사장님이면 U+ 사장님 요금제를 써야지. 요금제만 가입해도 추가 비용 없이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쿠폰까지 가게 홍보에 힘이 되는 U+ 사장님 요금제 U+. 이원 모델 김혜나예요. 훈련으로 지칠 때마다 제게 에너지를 준 건 러브, 팬들의 사랑과 피플, 국민 여러분들의 파이팅이었어요. 그리고 그린, 더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원의 응원까지 모두 감사합니다. 잠시 후 4부에서는 이번 주에 있을 경제 일정과 이슈를 미리 알 수 있는 이번 주 스톡앤 이슈가 있고요. 또 재무 상담이 이어집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안녕하세요. 중앙이병원 홍보대사 탤런트 송옥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가족은 제 삶의 목적이자 인생의 기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으로 가족을 이루지만 저는 입양이라는 더 큰 사랑으로 가족을 이뤘습니다. 여러분은 입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양은 칭찬받아야 할 봉사나 희생이 아니라 축하받아야 할 소중한 가족의 탄생입니다. 입양은 가족의 또 다른 이름이자 축복입니다. 이 캠페인은 재단법인 중앙입양원과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은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합니다.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월요일 친구 생일, 화요일 본부 모임, 수요일 동창회, 목요일 거래처 김과장, 금요일 불금. 이런 간장! 간은 언제 시하는 거야? 식약처 인정 유산균 발효다시마 추출물 함유 모닝케어 플러스가 알코올성 간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굿모닝 간 모닝케어 플러스.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스마트폰 대리점에서 G2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건 동영상을 아주 많이 본다는 것. 놀랄 만큼 선명하고 오래 봐도 편안한 FHD IPS니까. 화질을 사자. LG G2.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네, 또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는데요. 이번 주 있을 경제 일정과 이슈를 미리 알 수 있는 이번 주 스톡앤 이슈 시간입니다. KTB 투자증권의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근데 증시 상황은 새로운 주가 와도 항상 비슷비슷한 것 같고요. 요즘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상황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원인이 뭐라고 봐야지 될까요? 예, 일단은 금일에는 지수가 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만,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코스피 지수가 이제 2000선 중심으로 좀 다소 좀 불안한 흐름이 좀 이어졌는데요. 아무래도 12월 미 연준의 테이퍼링이 시행할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 자체가 지난 주 중에 좀 높아지면서 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위축이 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이제 외국인의 어떤 수매수 기조 자체가 상당히 불규칙하다는 점. 그리고 또 국내 시장에 눈을 돌려보면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은 계속 하락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데 반해서 엔달러 환율은 100엔대 위로,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원화만 나홀로 강세로 가면서 사실상 이제 일본의 어떤 자동차 업체의 어떤 경합으로 인해서 국내 어떤 수출주들이 다소 부담을 안고 있는 등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테이퍼링,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축소하기 시작하는, 줄이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올해 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때 제닛 옐런 차기 연준 지명자 청문회 하면서 이게 또 내년으로 넘어갔다라고 얘기되는데 그 다음에 나온 FOMC 의사록 때문에 이런 우려가 다시 불거진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넷 옐런은 테이퍼링의 그러니까 양적 완화 규모 축소의 시간표는 이제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결국에는 경제 지표 흐름에 달려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최근에
미국 경기의 회복의 어떤 강도 자체가 높지 않다. 그래서 양적 완화의 어떤 지속성을 강조를 했었는데요. 네. 이제 10월 FOMC 의사록에는 이제 수개월 내에 양적 완화 규모 축소가 정당화될 만큼 뭐 고용시장이 개선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었고요. 네. 대다수의 연준 의원들이. 또 하나는 고용시장의 개선세가 명확하게 나타나기 이전에도 좀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라는 어떤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테이퍼링 시점 자체가 상당히 멀지 않았다는 점을 좀 시사하면서 좀 네. 시장에 충격을 줬는데요. 결국에는 뭐 크게 달라진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 시점은 결국에는 경제지표의 흐름에 따라 좀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은 물론 이전보다는 커졌습니다만 네. 상당히 그 가능성 자체는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 1월 혹은 3월 그러니까 1분기가 대신에 넘어가지 않는 수준에서 좀 테이퍼링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 우려 자체는 뭐 연내에는 계속적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 1분기면은 상당히 좀 빠르게 보고 계시는데 제 생각은 이 테이퍼링 자체를 악재로 받아들이는 시장 분위기도 조금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테이퍼링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줄이게 되는 게 우리 경제가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이제는 산소 호흡기를 떼도 좋을 만큼 좋아지고 있다 이런 거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테이퍼링이 지연된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뭐 증시의 호재로 작용한다거나 네. 뭐 반대로 얘기하자면 테이퍼링이 시행된다고 해서 급격하게 유동성 모멘텀이 축소된다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단순히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테이퍼링이 시행해도 될 만큼 미국 경기가 계속 그 회복세가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1차적으로는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지난 6월 달의 상황처럼 테이퍼링이 시행된다라는 우려 때문에 신흥국 시장에서의 어떤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유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테이퍼링이 시행된다라는 것들은 이미 장기간 노출된 뭐 재료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미국 경기가 서서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반대로 반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테이퍼링 시행이 뭐 내년 1월이 됐든 3월이 됐든 시행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뭐 그 악재로서의 영향력 자체는 좀 제한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은 이제 뭐 불확실성 때문에라도 좀 그런 면이 있을 것 같고요.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고용률과 좀 연계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요? 고용률이 그 실업률이 어느 정도 선이 될 때 뭐 시작한다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를 그러니까 에반스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6.5% 이하. 그리고 물가가 물가가 2%를 상회하지 않는 수준에서는 계속적으로 뭐 이제 초저금리를 유지한다라는 어떤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테이퍼링을 시행하는 시점 자체는 7%대 실업률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좀 여러 가지를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드라인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지난번에 20만 명 이상의 신규 고용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지만 일단 내용상으로는 여전히 좋지 않은 모습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실업률은 여전히 7% 초반을 유지하고 있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최근에 그 신규 고용이 발생된 부분 대부분의 그 신규 고용 증가 부분이 그 연말 소비 시즌 도래에 따른 주로 임시직에 해당되는 소매업 중심의 고용 증가세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 연준에서 좀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하지 않을까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해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연말 시즌에 판매 사원들 캐셔라고 부르죠. 이게 현금 계산해주는 그런 사람들 고용되거나 매장 직원들 임시 고용되면서 잠깐 고용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질적으로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이 항상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연말 소비 시즌 이제 곧 시작되잖아요. 이게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만한지에 대한 이제 기대들을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미국 소비 시즌에 대한 시장의 전망 자체는 좀 다소 좀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우려보다는 좀 저희는 좀 기대하는 쪽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지난해에 비해서 일단 신규 고용 자체가
뭐 물론 최근에 어떤 빠른 회복세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년 대비에 비해서 신규 고용자 수가 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계의 어떤 신용 여건 자체가 지난해에 비해서 뭐 주택 시장도 상당히 양호한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어떤 디레버리징 압력 자체가 상당히 낮아졌다라는 점. 그래서 뭐 신용 여건이 좋아지면서 반대로 얘기하면 소비 여력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주택 시장 이 호전세를 보이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했고 또 주가도 크게 상승했고 그에 따른 자산 효과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뭐 미국 올해 연말 소비 실적을 전년 대비 한 3.9% 증가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 정도의 예상치는 좀 부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연말 소비 추진에 대한 기대감은 좀 여전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항상 기대하고 있는 게 이제 연말인데 좀 기대하는 만큼 좀 소비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미국 지금 자산 효과도 얘기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좀 좋아지는 측면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예. 네. 그러면은 이게 이번 주인가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다음 주인가요? 예. 28일부터 시작입니다. 네. 이번 주에 그럼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해서 주목할 만한 어떤 이벤트, 지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이번 주만 보면 결국에는 이제 미국 경기의 어떤 회복세가 얼마큼 진행되고 있느냐 여부의 어떤 지표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시장의 관심 자체는 물론 이제 12월 6일 날에 발표되는 이제 11월 고용 보고서가 되겠지만 그 이전에 이제 주택 지표라든가 뭐 내구재 주문, 그다음 이런 것들이 발표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주택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9월달, 10월 달이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테이퍼링 우려로 인해서 무기금리가 급등을 했고 또 재정정책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좀 주택 시장의 어떤 회복세 자체가 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됐었는데 결국에는 최근에 그 모기지 금리 어떤 상승폭 자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또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좀 억압된 어떤 주택 수요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시장의 회복 기조 자체는 좀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주택 가격 상승과 맞물리면서 좀 어느 정도의 자산 효과를 좀 지지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10월 경기 선인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일단 전월보다는 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세가 상당히 정체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결국에는 그 10월 달에 어떤 재정정책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락폭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경기 회복 기대감 자체가 크게 또 훼손되지 않는 수준, 그 수준이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소 양호한 측면이 조금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번 주에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그 통화 정책의 신뢰가 좀 지난주보다는 좀 더 강화가 돼야 되겠군요. 무슨 말이냐면 경기의 모멘텀 자체는 좀 완만하게 좀 유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에서 12월 달에 테이퍼링을 꺼내지 않을 거라는 좀 그런 좀 신뢰가 좀 확산되어야지 좀 지수의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에 따른다면 결국에는 지금 최근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게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확인되고 있는 경기 모멘텀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서 뭐 더 국내 수출 경기도 좀 좋아질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쌓이게 된다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계속적으로 수출주 그리고 경기 관련주의 비중을 높여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말 소비 시즌이 되면 국내 수출주가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전략을 짜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의 최현기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재무상담 있는 월요일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에 0945로 문의를 하시거나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앱 예스에서 YTN 생생경제 프로그램에 실시간으로 참여 메시지나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트위터로도 의견 받고 있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김윤경의 YTN 생생경제로 들어오셔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재무상담위에서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재무상담 들어온 얘기들부터 전해드릴게요. 네. 8965님입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은 연예인들도 파산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사를 보다 보니까 그 연예인이 파산 신청이 안 되면 회생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던데 파산과 개인 회생이 어떻게 다른 건지 구분해달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사실 두 가지 다 이제 법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 네. 있는데요. 이제 법률적인 용어를 우선 말씀드리면 이제 개인 파산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인 채무자가 뭐 개인 사업이나 소비 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서 이제 파산 신청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파산 선고를 받은 이후에 이분의 이제 과오를 좀 따져서 채무자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존의 그 부채에 대해서 채무를 좀 탕감해주는 면책을 받는 게 이제 파산 면책 제도고요. 네. 개인 회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채무자분들이 일정 정도 소득이 있을 경우에 그 수입으로 장래 한 5년 정도 동안 일부 채무액을 갚고 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는 게 개인 회생이라고 합니다. 뭐 통상적으로 보면 그냥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그 갚을 수 없는 사유 그리고 본인의 과실 여부를 판단해서 지금 탕감해 주는 것을 개인 파산 면책이라고 하고요.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일부 갚을 성의를 보여라. 그리고 그 이후에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게 개인 회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월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면은 파산보다는 개인 회생 쪽으로 판단이 날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네, 통상적으로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못 갚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못 갚는다라고 하면 개인 회생 개인 파산으로 갈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개인 회생으로 가는데 아까 이제 언급한 사례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이제 연예인이다 하면 앞으로 일정 정도의 소득이 있을 걸로 좀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 파산 대신에 개인 면책이 좀 개인 회생으로 간다라고 보면 되고요. 통상적으로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신청했을 때 개인 파산이 기각되면 개인 회생으로 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어떤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네요. 네. 사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지금 바로 탕감받는 게 가장 유리할 거고요. 개인 회생은 이제 일정 기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신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인 파산이 조금 더 불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빚을 탕감해 주는 게 사실 그냥 두게 되면 이분들이 어쨌든 뭐 복지나 다른 것들 통해서 국가 재정이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국가적으로도 보면 손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채무자 분들에게 다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이분들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래서 국가 재정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 관점에서 보면 또 유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 파산이나 이 회생을 신청을 해서 둘 중에 뭐가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신용등급이나 이런 것에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요? 사실 이제 그 신용상에 보면 이제 개인 파산이나 회생을 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연체 정보는 삭제가 되고요. 대신에 이제 개인 파산이라든지 개인 회생을 했다는 기록, 그게 이제 공공정보에 남거든요. 이게 이제 일정 기간 남고요. 완전히 이제 면책받은 이후에도 최소한 5년 정도 지금 기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상에는 현재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예, 상당히 좀 오래 남아있네요. 네, 네네. 그리고 비슷한 계열의 질문인데 1986님 현재 신용카드 연체액이 리볼빙 금액까지 4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대출금이 3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한 것은 현재 이자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신용카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아마 채권이 넘겨졌나 봅니다. 그래서 신용 불량자같이 됐다라고 이런 음성 메시지가 왔고 가압류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사실 이제 연체 중이기 때문에 가압류가 들어왔다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가압류라는 건 일단 그 본 압류를 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채무자의 재산을 이렇게 쓰지 못하게 동결시키는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신용정보사에서 이제
뭐 가압류 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했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이런 가압류는 채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신용정보법상 보면 신용정보사가 채권을 매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정보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냥 추심 업무만 위탁을 받은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오는 건 잘못된 거네요? 네, 사실 원칙적으로 가장 잘못된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사실 이렇게 잘못돼서 오는 경우에 그 공정한 채권 추심법 위반으로 이렇게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 신용정보사들이 이런 제재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신용정보사가 과연 이제 이 업무를 진행하는지 네. 채권자가 누구인지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원칙적으로 지금 채권자는 카드사일 겁니다. 그래서 카드사하고 좀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진행하셔야 되고 신용정보사는 가압류, 압류 이런 집행들을 법적으로 지금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그렇게 네. 얘기가 되고 있다면 그건 좀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좀 하셔야 되고요. 예. 또 한 가지 이제 만약에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허위로 채무자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이거는 공정한 채권 추심법상 위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뭐 그 현재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을 조금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전화를 피하시거나 그런 것보다는 채무자와 이제 채권자와 네. 현재 상황을 좀 정확하게 좀 알리시고 어떻게 상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신다거나 아니면 좀 합리적인 좀 방법을 네.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합의가 되기도 하나요? 어느 일단은 정도 성실한 의사를 보이면? 네, 일단 네. 뭐 시민단체나 아니면 서울 같으면 이제 서울시 금융복지 상담센터 같은 네. 공적 상담센터를 조금 활용하시고요. 뭐 무조건 피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네. 해서 뭐 상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뭐 빌려서라도 갚고 이런 건 더더욱 안 되시고요. 그래서 좀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보다 좀 중립적인 그 상담 기관을 좀 방문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신용정보회사가 가압류를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채권자가 누군지를 알아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채권자가 정확하게 밝혀져서 가압류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가압류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떤 건가요? 일단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거든요. 그러면 내가 집이 있다면 집, 그다음에 전세금, 그다음에 내가 월급,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내 급여, 그다음에 내 예금 통장, 보험, 자동차, 그다음에 집에 있는 가전 도구까지 전부 다 가압류의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재산이 없을 경우에라면 가압류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고요. 뭐 유체동산 같은 경우는 가압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비용을 빼고 나면 사실상 채권자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돈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거의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기보다는 어떤 것들 내가 가압류 받을 만한 재산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급여 같은 경우도 통상적으로는 150만 원 미만은 가압류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압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법에 대해서 역시 잘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7221님이 소액대출 금리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액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금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금융권을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네요. 네, 사실 뭐 이게 소액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인터넷에 있는 용어들을 그냥 이제 차용해서 쓰시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 중개업이나 대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상품의 컨셉으로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소액대출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상품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한 500만 원, 통상적으로 한 300만 원 이하의 대출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디서 대출을 받느냐, 내가 신용등급이 몇 등급이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신다라고 하면 평균 한 7% 정도가 아마 그 대출 금리일 거고요. 신용대출금이요?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이건 평균이기 때문에 그 이하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10%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저축은행이나 같은 그 이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는다라고 하면 뭐 30%를 훌쩍 넘어가겠죠. 뭐 법적으로는 39%까지 가능하니까요. 예, 그래서
대출을 받으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하실 거는 어디서 대출을 받을 거냐. 그래서 은행을 먼저 생각하시고요. 은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 서민금융대출, 햇살론, 세이망홀씨 이런 것들 좀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대부업이나 저축은행의 30% 이상 고금리 대출은 가급적 받지 않는 것. 사실 가급적이 아니라 네. 절대 받지 말으셔야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돈 세지 않도록 돈 잡아주는 재무상담 잘 해주셨습니다.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강동원 언제 어디서나 아메리카노를 마신다. 루카를 마신다. 맛있다. 내가 즐기는 단 하나의 아메리카노. 루카. 루크 아메리카노. 루카.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그들의 노트는 이미 그 자체로 훌륭하다. 그래서 우린 당신만의 은밀한 노트를 만들었다. 노트에 지문인식을 더한 베가 시크릿 노트. 훌륭한 것에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 한 발 더 간다. 고로 존재한다. 베가. 네,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또 사상 최대다 이렇게 기사 제목들이 잡혀있던데요. 표면적으로 읽으면 좋지만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행복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김윤경의 생생경제 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